70세가 되면 노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작은 사고, 갑작스러운 장례, 그리고 전세 인상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순간들이죠.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그 현금의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6가지 실제 순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70세 장기호 씨. 그의 노후는 평범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끼니를 챙기고 아내 오순희 씨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는 것. 그게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화를 깨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재민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구조조정이라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다시 일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답이 없고 면접에 나가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도 아닌 40도 아닌 이미 45. 점지도 그렇다고 노련한 간부도 아닌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재민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생활비는 쌓여만 갔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 그 모든 짐이 한꺼번에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겨진 건 재민과 어린 손주 둘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재민은 결국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호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장기호 씨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양육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야 했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야 했습니다. 냉장고는 금세 비워졌고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지출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기호 씨는 밤마다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비상금은 눈 깜짝할 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희 씨는 손주들이 잘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3달만 도와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자리 잡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3달은 6달이 되었고 6달은 어느새 1년을 넘겼습니다. 재민의 재취업은 여전히 요원했고 기호 씨의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밥을 먹고 웃고 잠든 얼굴을 보면 그래, 우리가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꼭 병원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식의 위기, 그로 인해 부모가 떠안게 되는 책임.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노후를 지켜줄 건 결국 내 손에 쥔 현금뿐이다. 장기호 씨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72세 최병호 씨.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챙기고 점심에는 동네 사람들과 장기를 두며 소일했고 저녁이면
아내 윤미 씨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맞이한 노후는 그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나날이었습니다. 사소한 불편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병호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끝에 힘이 빠지고 입술이 비뚤어지며 말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뇌졸 중이야. 119 불러야 돼. 윤미 씨는 순간 직감했고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병호 씨는 의식은 또렷했지만 팔과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혀는 제멋대로 굴러가 발음이 꼬였고 속으로는 분명히 생각이 또렷한데 입은 전혀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에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CT, MRI, 혈관 촬영.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순간 윤미 씨의 다리가 풀렸지만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호 씨는 반신이 마비된 채로 깨어났습니다. 걷지도 못했고 말도 더듬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앞으로 몇 달, 아니 몇 년간은 재활과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미 씨의 하루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떠먹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굳어가는 손발을 주물러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수시로 일어나 뒤척이는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깊게 잠들 수 없었고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쓰는 순간부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활치료비, 간병비, 약값. 매일같이 돈이 빠져나갔고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연금은 일정하게 들어왔지만 그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윤미 씨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몇 년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금씩 모아둔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병원비를 제때 낼 수 있었고 간병인을 쓰며 남편의 회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더라도 재활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간병인을 두지 못했다면 윤미 씨 혼자 돌보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두 사람의 삶은 동시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재활치료실 창가에 앉아있던 병호 씨가 어눌한 발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미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조차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병은 단순히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보험도 연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큼이나 무서운 건 이후로 이어지는 재활비와 간병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게 한 건 결국 현금이었습니다. 윤미 씨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야. 그녀의 눈에 비친 병호 씨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현금이 지켜낸 오늘은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70세 김혜란 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점심은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간단히 차려 먹고 저녁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 집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추억이 담겨 있었고 아이들을 키운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웠고 무릎이 불편한 혜란 씨에게는 근처 병원과 시장, 경로당이 가까워 더없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흔들렸습니다. 집주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전세금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혜란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말은 곧 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요즘 다 올랐습니다. 옆집도 뒷집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세금이 늘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 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단골 가게, 친구들과 웃던 경로당. 그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대출에 허덕였고 작은아들은 아직 아이들 교육비로 빠듯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라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혜란 씨는 며칠 동안 은행 통장을 열어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해 아껴둔 돈. 그 돈을 써야 하는 걸까?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돈을 꺼내 쓰는 순간 앞으로의 안전망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는 순간 병원도 시장도 친구들도 모두 멀어질 겁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두려움. 버스를 오래 타야만 나올 수 있는 불편함. 무릎이 좋지 않은 혜란 씨에게는 그 모든 게 큰 짐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돈을 찾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겠지. 혜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서 있는 마당, 봄이면 노란 꽃이 피는 담벼락,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모든 일상이 지켜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혜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어둔 감나무, 앞으로도 내가 지킬게요. 비상금이 없었다면 그녀는 낯선 동네로 밀려나야 했을 겁니다. 버스도 드물고 병원도 멀고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홀로 노후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집과 일상,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자산이 아니라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그 현금이었습니다. 73세 임춘식 씨와 아내 김정임 씨의 노후는 소박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적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겼고 점심에는 된장국과 김치, 작은 생선 한 토막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웃었습니다.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날들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무너진 건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처음엔 잠시 꺼진 줄 알고 다시 켰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추위에 그냥 버티면 큰일 나겠어. 춘식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정임 씨는 손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히 불러온 수리공은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순간 두 사람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체라니 그건 곧 수백만 원이 드는 큰 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약값을 간신히 감당할 뿐 이런 예상치 못한 목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간 저체온증이나 폐렴 같은 위험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두 사람에게 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남편 몰래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병원비도 아슬아슬한데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춘식 씨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아껴 모아둔 현금,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다 카드 쓰지 현금은 필요 없다고 말할 때도 춘식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현금을 꺼내 들고 온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그날 저녁 다시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방 안에서 정임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짧은 대사였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켜주는 힘, 그리고 노후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차가운 집에서 불편한 담요를 덮고 언제 올지 모를 자식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건강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 되지만 현금은 지금 이 순간을 지켜주는 확실한 힘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그날 밤 창밖에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늙어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 덕분이구나. 노후를 위협하는 건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고장, 가전제품 교체, 갑작스러운 집수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건이지만 그 순간을 지켜주는 건 결국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70세 윤정옥 씨.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집안은 텅 빈 듯 적막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기침 소리와 라디오 볼륨이 뒤섞여 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정옥 씨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밥상을 차리며 습관처럼 젓가락 2벌을 올리다가 다시 1벌을 치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남편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공백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퇴직 후에도 틈틈이 일거리를 찾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작은 연금과 그가 벌어오던 돈은 정옥 씨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순간 그 기둥은 무너졌습니다. 정옥 씨에게 남은 건
자신 앞으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약값. 하루에도 몇 번씩 지갑을 열다 보면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함께 나눴던 지출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생활비의 빈자리는 냉정하게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정옥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30년 가까이 모아둔 비상금, 매달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 그녀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정옥 씨는 당장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와도 약국에서 약을 지어와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벅찼습니다. 큰딸은 손주 교육비에 허덕였고 작은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정옥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혹시 모를 그날을 대비해 두 사람의 손으로 모아온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야. 남편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라진 생활비,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뿐이었습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삶은 이어졌고 집은 지켜졌으며 그녀의 하루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건 단지 병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빈자리, 그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어떤 자산보다도 어떤 연금보다도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71세 오세권 씨와 아내 박영숙 씨는 그동안 어떻게든 스스로 버텨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연금과 소소한 적금으로 생활비와 약값을 충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쳐 통장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힘들겠어. 애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세권 씨는 망설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저녁상을 앞에 두고 세권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말이다.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다니 참 서글프다. 세권 씨는 괜히 손주 얼굴까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작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돈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에 띄게 거리를 두었고
명절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던 마음은 오히려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가족의 정까지 흔들어 놓은 겁니다. 영숙 씨는 결국 서랍 속을 뒤지다 과거에 모아두었던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병원비에 쓰지 않고 남겨둔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꺼내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는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자. 우리가 가진 걸로 버텨보자. 세권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영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자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현금을 꺼내드는 순간 다시 세워졌습니다. 만약 그 돈마저 없었다면 두 사람은 끝내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관계까지 잃었을지 모릅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힘. 그게 바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6가지 순간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위기는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고 그 순간을 버텨준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생활이 흔들리면 부모에게 의지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마음으로는 돕고 싶지만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 단위의 지원이 반복되면 노부모의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병과 간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면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수술비, 재활비, 간병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당장은 본인 부담이 먼저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역시 손에 잡히는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전셋집, 집주인의 한마디로 전세금이 수천만 원 올라갑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하나, 아니면 비상금을 깨서라도 지켜야 하나. 결국 현금이 있어야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 이후 찾아오는 생활 공백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매달 들어오던 연금과 생활비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장례 비용은 물론 그 뒤에 생활비까지. 슬픔 속에서도 당장 필요한 건 역시 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속 갑작스러운 지출입니다. 한겨울에 고장이 난 보일러, 생계를 책임지던 낡은 트럭, 고쳐도 소용없다는 진단이 떨어지면 교체 비용만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돌발 상황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에게 의존했을 때의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하지만 곧 당연해집니다. 부담이 쌓이고 대화는 단절되고 마침내 갈등은 가족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역시 부모 스스로 현금을 준비했을 때만 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만 모아봐도 필요한 금액은 금세 수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자녀 지원에 몇백만 원, 간병과 병원비에 수천만 원, 전세 인상에는 3천만 원 이상, 장례와 생활 공백에는 최소 1,000만 원. 크고 작은 위기를 합치면 현실적으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달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날 그 순간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만이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갑작스러운 사고, 예고 없는 장례,
전세금 인상,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은 다음 달에 들어오지만 위기는 오늘 찾아옵니다. 그날을 버티게 하는 건 그 어떤 제도도 보험도 아닌 바로 손에 잡히는 현금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70세 이후 어떤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까?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입니까?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까? 그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런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현금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금만 믿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그걸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 노후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67세 정혜수 씨.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하루는 낡은 1톤 트럭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트럭은 2001년에 샀던 기아 봉고였어요. 벌써 23년이 흘렀지만 정혜수 씨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95만 원, 아내 명자 씨도 월 48만 원이 나왔지만 부부 합쳐 143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명자 씨의 당뇨약값 만월 12만 원,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 30만 원,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까지 합치면 20만 원, 가끔 찾아오는 손자에게 주는 용돈 10만 원. 기본 생활비만 해도 200만 원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했습니다. 그 트럭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건설 현장 자재 운반이 주된 일이었죠. 시멘트, 철근, 목재를 실어 나르는 일. 하루 일당이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어요. 가끔은 마트 물품 배송도 했고 이사짐 운반 일도 맡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연금과 합쳐서 월 243만 원으로 겨우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동을 걸었는데 컥컥컥 소리만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정혜수 씨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키를 돌려도 여전히 엔진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기판의 경고등들이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23년 된 트럭이라 가끔 말썽을 부리긴 했지만 이번엔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급하게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건설 현장 일이 잡혀 있었거든요.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는 일. 하루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한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장님, 트럭이 시동이 안 걸려요. 급한 일이 있는데 견인차 좀 보내주세요. 1시간 후 견인차가 왔습니다. 정혜수 씨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일감을 놓치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건설 현장 일은 믿을 만한 단골 거래처였어요. 정비소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비사가 트럭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아저씨, 엔진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수리할 수 있나요? 23년 된 차라. 엔진 교체를 해야 해요. 그럼 얼마나 들까요? 정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리비만 800만 원에서 900만 원. 거기에 다른 부품들도 교체해야 한다고 했어요.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혜수 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 트럭이 생계수단의 전부였거든요. 퇴직 후 2년 동안 그 트럭으로 벌어온 돈이 월 100만 원. 그 돈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중고차는 얼마 정도 해요?
1톤 트럭 괜찮은 중고가 1200만 원 정도 하고 새 차는 2800만 원 넘어요. 1200만 원. 정혜수 씨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연금 143만 원으로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일도 결국 취소해야 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었지만 15만 원 수입이 날아간 건 아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혜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명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트럭이 완전히 망가졌어. 새 차를 사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해. 명자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다행히 우리가 미리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은 두 부부가 15년 넘게 조금씩 모은 거였어요. 정혜수 씨가 회사 다닐 때부터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지금까지 총 2,1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수 씨는 망설였어요. 그 돈을 쓰면 비상금이 거의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여보, 괜찮을까요? 이 돈 쓰고 나면 9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명자 씨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였어요.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일은 할 수 있는데 차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정혜수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중고차 매매단지로 갔어요. 준비해둔 현금 1,200만 원으로 깔끔한 중고 트럭을 샀습니다. 2019년식 기아 봉고 1톤. 주행거리도 8만 킬로미터로 양호했어요. 현금으로 계산하니 바로 그날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할부나 대출 절차 없이 깔끔하게 현금 거래로 해결된 거죠. 3일 후 새 트럭으로 첫 일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시동이 걸렸어요. 엔진 소리도 힘차고 깔끔했습니다. 계기판도 깨끗하고 에어컨도 잘 나왔어요. 정혜수 씨는 운전대를 꽉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현금이 없었다면 일을 완전히 그만둬야 했을 거예요. 월 100만 원 수입이 사라졌을 테고 연금 143만 원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67세 노인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신용대출 금리는 연 10%가 넘었거든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새 트럭을 바로 살 수 있었던 거죠. 노후에도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연금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준비된 현금만이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69세 박성호 씨. 퇴직 후 5년째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85만 원, 아내 옥순 씨도 월 42만 원. 부부 합쳐 127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큰 욕심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마치 바위로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숨쉬기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옥순 씨가 남편의 안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졌거든요. 여보, 병원 가야겠어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어요. 응급실로 이송되는 동안 박성호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들었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CT 촬영이 연이어 진행됐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어서 일반적인 스텐트 시술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회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늦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5시간에 걸친 수술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막힌 혈관을 우회해서 새로운 혈관을 이어주는 대수술이었어요. 다리에서 혈관을 떼어내서 심장에 이식하는 수술이었죠. 옥순 씨는 수술실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어요. 집도의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옥순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숨 쉬고 있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중환자실 하루 비용이 50만 원. 수술비까지 합치면 벌써 1,500만 원이 나왔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정산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를 합치면 1,800만 원. 앞으로도 중환자실에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이 있긴 했지만 보험금은 퇴원 후에나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당황했어요. 연금 127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적금을 깨야 하나 고민했지만 적금도 해지하려면 며칠 걸렸어요. 다행히 박성호 씨 부부에게는 준비된 현금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를 대비해서 모아둔 3천만 원. 박성호 씨가 평생 건강하게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모아둔 돈이었어요. 옥순 씨는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가며 병원비를 냈어요. 박성호 씨는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었어요. 회복이 빨라서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총 병원비는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본인 부담금만 1,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중환자실 비용과 수술비 중 상당 부분이 본인 부담이었거든요. 보험금을 받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렸고 그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박성호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몸은 힘들어도 현금이 있으니 치료를 버틸 수 있었네. 만약 준비된 현금이 없었다면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노후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보험금 지급 전까지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버텨야 해요. 결국 현금이 있어야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73세 김순자 씨.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52만 원, 기초연금까지 합쳐 월 85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차렸고 김순자 씨는 작은 전셋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 집은 김순자 씨에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20년을 살았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거든요. 2층짜리 빌라의 1층 집. 마당에는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었고 봄이면 할머니가 심은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어요. 근처에는 20년 단골인 슈퍼마켓이 있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동네 병원도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너무 멀리 다니기는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경로당도 바로 옆 골목에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혼자 사는 김순자 씨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전세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전세금을 3천만 원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1억 원인데 1억 3천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김순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월 85만 원 연금으로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집주인은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옆집들도 다 1억 3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나오고 집 수리비도 계속 들어간다고 했어요. 김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월 85만 원 연금으로는 3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73세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며칠 후 김순자 씨는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혹시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동네에서 1억 원 전세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1억 3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조금 떨어진 동네를 알아봤지만 그곳은 버스도 자주 없고 병원이나 마트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73세 혼자 사는 노인이 적응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년을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낯선 길을 다녀야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김순자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큰아들은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고 딸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둘째 아들도 전세 대출로 힘든 처지였어요. 그러던 중 김순자 씨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어요. 남편 박정수 씨와 함께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때로는 20만 원씩 떼어서 모았어요. 김순자 씨도 간간히 동네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보탰고 남편이 가끔 받던 일당도 일부 보탰죠. 지금까지 총 4,2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돈을 쓰는 것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73세 노인에게는 마지막 보루 같은 돈이었거든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한 돈이었어요. 김순자 씨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집을 잃고 낯선 곳으로 이사 가는 것과 비상금을 써서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사는 것. 어느 쪽이 나을까?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남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마 집을 지키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결국 김순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3천만 원을 올려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김순자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3천만 원을 찾았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김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2년 더는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순자 씨는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잃는 줄 알았는데 현금이 제 집을 지켜줬습니다. 만약 그 현금이 없었다면 김순자 씨는 20년을 살던 집을 떠나야 했을 거예요. 73세 나이에 새로운 동네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더 열악한 환경의 집으로 이사해야 했을지도 모르죠. 익숙한 병원, 단골 가게, 경로당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인 집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71세 이정희 씨, 아내와 함께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76만 원, 아내 연금 월 35만 원, 부부 합쳐 111만 원으로 검소하게 생활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큰 무리 없이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12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안이 너무 차가웠어요. 평소보다 훨씬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난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정희 씨가 보일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다시 켜려고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 잘 됐는데. 보일러 사용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중간중간 작은 고장은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바깥 온도는 영하 8도. 한겨울 추위가 절정이었어요. 집안 온도도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급하게 보일러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요. 빨리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 수리 요청이 많아서요. 내일 오전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더 추위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71세 부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춥고 길었어요.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지만 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특히 아내는 관절염이 있어서 더 힘들어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수리기사가 드디어 왔습니다. 보일러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이 보일러 15년 됐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고칠 수 있나요? 열교환기가 완전히 부식됐어요. 가스밸브도 고장났고요. 수리기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일러 핵심 부품들이 노후화로 망가졌다고 했어요. 수리를 해도 또 고장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보일러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수리해봐야 임시방편이에요. 새 보일러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보일러 본체가 150만 원. 거기에 설치비와 배관 공사비까지 합치면 총 280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30평 아파트는 배관이 복잡해서 교체 작업도 하루 종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벽을 뚫고 배관을 새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정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 111만 원 연금으로는 280만 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겨울에 난방 없이 살 수는 없었어요. 임시 수리는 얼마나 들까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 텐데 오래 못 버틸 거예요. 결국 새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나았습니다. 임시 수리를 해봐야 돈만 버리는 꼴이었거든요. 이정희 씨 부부는 다행히 준비된 현금이 있었어요. 매달 연금에서 5만 원씩 10년 넘게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큰 수리비나 의료비를 대비해서 모은 돈이었죠. 은행에 저축해둔 800만 원 중에서 280만 원을 찾아서 보일러 교체비로 냈어요. 그날 오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사 2명이 와서 거의 하루가 걸렸어요. 오래된 보일러를 철거하고 새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배관도 일부 교체해야 했어요. 15년 된 배관이 부식되어 있었거든요. 벽에 구멍을 뚫고 새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새 보일러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따뜻한 온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잘 되는 것 같네요. 기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 씨 부부는 오랜만에 따뜻한 잠을 잤어요. 새 보일러 덕분에 집안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희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 돈이 없었으면 한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지낼 뻔했어. 만약 준비된 현금이 없었다면 이정희 씨 부부는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을 거예요. 임시 수리를 해도 또 고장났을 테고 결국 더 큰 비용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71세 고령자에게 한겨울 추위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거죠. 작은 현금이 노후의 안정을 지켜줍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수리비가 생겨도 준비된 현금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어요. 68세 김철수 씨, 아내 영희 씨와 함께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82만 원, 아내 연금 월 39만 원. 부부 합쳐
121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세 자녀를 모두 키워낸 뒤 이제는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죠. 큰딸과 둘째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막내 아들 민수 씨만 32세가 되도록 혼자 살고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수가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결혼하려고 해요. 최대한 빨리요. 김철수 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니? 은영이랑 오래 사귀었는데 이제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민수 씨는 진지했습니다. 2년 동안 신중하게 생각해 본 결과라고 했어요. 상대방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예비 며느리 은영 씨를 데려왔어요. 28세로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마음에 들었어요. 2년 동안 사귄 만큼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양가 부모님 상견례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대방 부모님은 상당히 넉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부장 출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솔직히 요즘 결혼 비용을 잘 몰랐어요. 30년 전 자신이 결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단은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요즘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해요. 저희는 적당히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김철수 씨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배려해서 말한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정해야 했어요. 요즘 결혼식은 예전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장은 어디서 할까요? 괜찮은 웨딩홀에서 하면 어떨까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웨딩홀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배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신랑 측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식대 분담금, 화환비, 폐백비, 각종 준비 비용까지 신랑 측에서 1,000만 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집 문제도 있었어요. 민수 씨는 아직 전세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알아본 전세가가 5억 원대였는데 민수 씨가 모은 돈은 1억 5천만 원 뿐이었어요.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3억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 큰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아버지, 부족한 부분만 도와주세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단 500만 원, 결혼식 비용 1,000만 원, 상견례와 각종 준비 비용 500만 원, 신혼집 전세자금 지원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연금 121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렇다고 아들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대방 집안에서 예단 리스트를 보내왔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세트. 생각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김철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딸과 둘째 아들 결혼할 때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요즘 결혼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아내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인데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상대방 집안이 넉넉해 보이는데 우리만 못해줄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김철수 씨 부부에게는 준비된 현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25년 동안 모아온 노후자금, 총 5,8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보너스가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정말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고민이 깊었어요. 그 돈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한 돈이었어요. 여보, 아들 결혼 도와주고 나면 1,8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영희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막내 결혼인데요. 형, 누나들한테 도움 청하기도 어렵고 다른 자녀들도 각자 살림이 빠듯했어요. 큰딸은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고 둘째 아들도 전세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결국 김철수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4천만 원을 찾았어요. 25년 동안 모은 돈의 3분의 2가 넘는 금액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단 500만 원으로 금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샀어요. 은영 씨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1천만 원도 미리 준비했어요. 신혼집 전세자금 2천만 원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결혼식 당일, 민수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영 씨도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어요. 상대방 부모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네요. 우리 딸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김철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비록 돈은 많이 들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김철수 씨.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 1,8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25년 모은 돈 중 대부분을 썼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인사를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결혼식 올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철수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막내 결혼인데 초라하게 해줄 수는 없지. 만약 준비된 현금이 없었다면 김철수 씨는 아들 결혼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었을 거예요. 대출을 받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다른 자녀들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인생 최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거죠. 비록 노후 자금은 줄어들었지만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트럭 교체에 1,200만 원, 심장 수술과 중환자실에 2천만 원, 전세 인상에 3천만 원, 보일러 교체에 280만 원, 자식 결혼 자금에 4천만 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만 합쳐도 필요한 현금은 금세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현금은 준비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우리 노후를 지켜주는 건 거액의 자산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노후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겉보기엔 든든해 보이는 노후. 그런데 단 한 번의 선택, 한 통의 전화,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걸 바꿔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답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보셔야 보이는 5개의 문을 준비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나도 저럴 수 있겠네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신은 몇 번째 문에서 멈추게 될까요? 김 씨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고 딸은 결혼해서 손주까지 선물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으니 앞으로는 연금으로 조용히 살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늘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압약 하나 정도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바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곧바로 응급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멀리 있어서 당장 올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험이 일부를 커버해줬지만 비급여 항목이 끝도 없이 청구됐습니다. 스텐트 재료비가 제일 컸습니다. 집중 치료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비용 설명을 들었을 때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퇴원할 때까지만 해도 큰 고비는 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지출은 계속됐습니다. 퇴원 후 이어진 재활치료비까지 정기검진비, 재활치료비, 약값, 매달 나가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3개월마다 받는 정밀검사 비용도 부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생활비가 1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비만으로도 그 절반 이상이 나가게 됐습니다.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버티나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온 부부에게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었습니다. 연금으로 평온하게 살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생활비가 2배로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 겪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일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는 전체 소비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은퇴 생활비 100만 원을 쓴다면 그중 20만 원이 병원비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평상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모든 걸 다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김 씨 부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살아났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생활비가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즐기려 했던 평온한 일상은 사라지고 병원비를 갚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프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후회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모두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 장기요양제도.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지금은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씨 부부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픈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돈이 아니라 준비가 진짜 자산입니다. 의료비로 고생하는 건 김 씨 부부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위험이 은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끝없는 자녀 지원의 덫이었습니다. 김경수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60대 부부. 이제 좀 쉬자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녀 문제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경수 씨 부부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딸. 둘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은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경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하며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수 씨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돌려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달 후에는 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예식장 예약금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마련, 혼수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경수 씨는 속으로 걱정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이 벌써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부모 된 돌이잖아요. 결국 딸의 결혼 비용으로 또다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다니던 회사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취업 준비를 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말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수 씨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미 퇴직금의 대부분을 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남은 돈 중에서 사업 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가게 임대료부터 인테리어 비용, 초기 운영 자금까지 모든 걸 부담했습니다. 아내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부모의 30% 이상이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자녀 지원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쓰고 나면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결국 또 다른 부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경수 씨 부부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퇴직금은 거의 바닥이 났고 남은 건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120만 원.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스스로의 노후를 포기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자식들도 각자 바빴습니다.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종종 후회했습니다. 자식을 돕는 건 좋지만 한계를 두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도 짐이 된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자녀에게 다 써버리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이나 사업 자금 지원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위해서 한 일인데 왜 후회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작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녀를 돕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계선을 두지 않은 지원입니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자녀 지원에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자신들의 노후도 함께 준비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이어야 자식들도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야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녀도 부모의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경수 씨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 지원 예산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왜 중요한지 함께 이해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희생이 사랑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민호 씨 62세. 평생을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형, 갭 투자해.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니까.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 부동산 투자를 권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서울 근교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성공 사례들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손해 아닌가요? 결국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민호 씨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 아파트 2채를 전세 끼고 사기로 했습니다. 갭 투자라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4억 원짜리였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을 끼고 1억 원만 투자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중 대부분을 두 아파트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몇 년만 버티면 집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부동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집값 동향을 살펴보며 언제 팔 타이밍을 잡을지 고민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고 금리도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세입자들도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세입자가 먼저 나갔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을 돌려줘야 했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공실이 이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급하게 전세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이자 부담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와 함께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수할 때보다 시세가 낮아져서 팔려고 해도 손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생활비까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목소리에는 불안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은 매년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은퇴자들의 갭투자 피해는 전체 피해자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민호 씨 같은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민호 씨는 큰 손실을 감수하고 두 아파트를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매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대출 상환을 하고 나니 퇴직금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호 씨 부부는 결국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 다 한다는 말, 그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후회에도 이미 늦었지만 깨달음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갭투자로 큰 손실을 본 은퇴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전세 시장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했으면 다시 벌 수라도 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막막해요. 은퇴 후 투자 실패의 무게감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보의 편향성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안전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기성 투자는 피합니다.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자금은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중요해요. 노후 자금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민호 씨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다들 한다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로 투기성 투자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평생 모은 돈은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수익입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코인도 노후에는 안전이 답입니다. 투자 실패로 노후 자금을 잃는 것도 무섭지만 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 황혼 이혼이 가져온 경제적 충격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68세.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성격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예전에는 남 얘기 같았지만 지금은 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음식 투정, 청소 문제, 용돈 문제, 모든 게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식들도 양쪽 편을 들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냥 참고 사세요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했는데 결국 남은 건 빈 지갑뿐이구나. 결국 황혼 이혼을 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는 위자료 대신 살던 아파트를 반으로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4억 원이었으니 각자 2억 원씩 갖는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팔아 절반의 금액을 가져갔고 순자 씨는 그 돈으로 작은 전세를 얻었습니다. 겉보기엔 공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생활비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혼 전에는 두 사람의 국민연금 합산이 매달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절약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순자 씨에게 들어오는 건 혼자 받을 수 있는 95만 원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연금은 더 이상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을 계산해 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전세 관리비 30만 원, 생활비 60만 원, 의료비, 통신비 등을 합치면 12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연금 95만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세를 줄여서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차액으로 생긴 돈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돌아온 건 미안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활도 벅찬 상황에서 매달 엄마를 도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가끔 용돈을 드리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후회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황혼 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의 35%에 달합니다. 10건 중 3건 이상이 황혼 이혼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47%, 남성의 36%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여성 노인은 남성보다 훨씬 더 빈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순자 씨 같은 경우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황혼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순자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큰 돈이 나간다면 전세 차액으로 생긴 돈도 몇 년 후에는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문제가 됐습니다. 혼자 살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나니 병원에 갈 일이 많아졌습니다.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몇 년 못 버틸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68세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황혼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 심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자유만 생각했는데 경제적 현실은 생각 못했어요. 감정적 결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 이혼했으면 다시 일이라도 할 텐데 이 나이에는 그것도 어려워요. 나이의 제약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갈등을 참고 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준비 없는 이혼은 위험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이혼 전에 경제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 분할 후 생활비가 충분한지,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이혼 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재정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이혼 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혼 자체는 후회 안 하지만 경제적 준비를 못한 게 아쉬워요. 현실적 준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갈등보다 더 무서운 건 이혼 이후의 경제 문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반드시 생활 설계는 필요합니다. 사랑의 끝은 자유일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이혼의 끝은 빈곤일 수 있습니다. 최영수 씨 70세, 연금 110만 원으로 살며 아내와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욕심도 없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나만은 안 당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평범한 노후를 보내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을 뿐입니다. 오후 2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수 씨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제가 사고를 냈어요. 정말 급해요.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해요. 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냈다니. 평소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아들이었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냉정하게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고 묻자 1,000만 원만 바로 보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은행에 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멀쩡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보석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00만 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왜 잘 속을까요?
긴급성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말에 판단이 마비됩니다. 권위 남용도 큰 이유입니다. 검찰, 경찰을 사칭해서 법적 문제라고 하면 겁부터 먹게 됩니다. 기술적 속임수도 교묘합니다. 발신 번호를 실제 은행이나 관공서 번호처럼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심리를 정확히 공략합니다. 자식, 손주 걱정하는 마음이나 생활 불안 심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당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순간 당황하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수법이었습니다. 정부 긴급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영수 씨는 혹시 지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영수 씨는 의심 없이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결국 범인들은 영수 씨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고 신용카드까지 발급해 사용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서야 또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네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8천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세대가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수 씨 같은 피해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녀 사고 위장형이 가장 많습니다. 아들이 사고 났다. 합의금 급하다는 식입니다. 정부 지원 사칭형도 늘고 있습니다. 긴급대출, 지원금 받으려면 본인 인증 필요라고 합니다. 검찰, 경찰 사칭형은 가장 교묘합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안전계좌로 옮겨라고 협박합니다. 최근에는 택배비 정산이나 건강보험 환급금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영수 씨는 몇 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의 당황함이 평생의 후회가 됐어요. 냉정함을 잃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런 전화 받았는데 다행히 의심했어요. 하지만 의심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목소리와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속임수도 정교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니까 겁부터 났어요. 죄짓지 않고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수법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가 부족합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둘째, 기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발신번호 조작이나 메시지 조작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가족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자식,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넷째, 예의를 중시합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다가 말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심하는 것입니다. 낯선 전화가 왔을 때는 5분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 관련 내용이라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전화를 끊고 해당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은행, 카드회사, 정부기관에서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11이나 182에 신고하세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 줍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수 씨는 결국 경찰서에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뒤늦은 후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노후 자산은 내 경계심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낯선 전화, 급한 송금 요청은 반드시 5분만 멈추고 확인하세요. 노후 파산, 남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의심과 확인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를 무너뜨리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탄. 건강할 때 미리 보험을 준비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끝없는 자녀 지원의 더. 자녀를 돕되 반드시 한계선을 정하고 부모 자신의 노후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위험한 부동산 갭 투자 실패. 노후 자금은 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하고 투기성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넷째, 예상 못한 황혼 이혼과 생활비 재앙. 관계 정리 전에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혼자서도 생활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고 급한 요청에는 반드시 5분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누구에게나 위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노후 파산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보험은 충분한지, 자녀 지원의 한계선은 있는지, 투자는 안전한지, 관계는 건강한지, 사기 예방 습관은 있는지 말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준비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